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학교계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객관식 경제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들어가는 경제학은 제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본 강의하고 문풀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강의는 OT를 좀 할게요. 네. 기본 강의는 뭐냐면 원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원리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라는 것을 이제 도출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는 이 원리를 과정은 필요가 없고요. 자, 원리할 때는 과정이 있어야 결론이 기억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정은 필요가 없고 결론을 빨리빨리 갖다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을 빨리빨리 갖다 쓸 수 있느냐.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뭐냐면 이 경제학에 대한 그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이다. 내가 생각을 잘해서 문제의 원리를 도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불합격이고요. 이제 이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내가 40개의 문제를 봤는데 적어도 30개 이상은 풀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경제학의 시험 문제의 소스는 똑같고요. 그 나오는 패턴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기출문제가 지금 제공된 게 벌써 한 20년치, 30년치가 공개되어 있고, 심지어는 작년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기출의 역사라는 걸 풀어놓은 강의가 있어요. 기출 문제를 다 해설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듣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문제의 패턴이 좋아하는 게 계속적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한 문제를 놓고 사고를 엄청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풀었다? 그럼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의 유형과 패턴을 익혀서 정확하게 이거가 뭘 요구하는지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거기서 눈치를 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결론을 얼만큼 빠르게 갖다 쓸 수 있느냐, 그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최근 이제 제 기출문제집을 하고요. 이론 정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이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간평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 강의는 꼭 2번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번 들을 때는 흐름을 찾고, 두 번째는 이해를 하시고 듣고 문제풀이에 오셔야 문제풀이 할 때 기본 이론이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면 이제 1차는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맨날 하는 말이,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80점 맞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80점 맞았다고 연락이 오세요. 80점, 85점 맞았다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순서대로 다 풀어드릴 건데, 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뭐냐, 이 문제풀이를 할 때요, 풀이를 할 때 학생들이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풀어주면 선생님이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가 풀어야 맞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의를 운영할 때 교재가 아닌 곳에 이래를 푼다라는 건 뭐냐면,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랬고, 풀 수 없는 거에 나는 이 문제를 정복해야 되겠어, 나는 내가 풀어야만 이해를 하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분들이 문제를 못 풀면 답지를 보십니다. 그럼 답지를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력이 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습을 하실 때 그냥 풀 수 있는 것만 풀어 오시고 풀 수 없는 건 놔두고 여기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풀 수 없어.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3분의 2를 못 푸는 건 괜찮아요. 근데 5분의 4를 못 푸는 건 문제가 있어요. 5분의 4를 못 푸는 건 문제가 있어요. 3분의 2는 풀 수 있는데 3분의 반 정도 풀거나, 반이 사실 베스트고. 그러면
이제 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학원에 옵니다. 여러분 인강을 들으시든지. 그럼 오시는데 이 풀이할 때 제가 푸는 걸 보셔야 돼요. 푸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가 풀 수 있다고 막 풀고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제가 푸는 걸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 패턴이 익혀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1번에 원리를 씁니다. 원리. 그리고 2번부터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원리가 계속 겹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로 푸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일괄로 해드리면 그거를 자기가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집에 가서 복기를 하셔야 돼요.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때에 풀리지 않는 걸 가지고 엄청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요때 제가 풀어둘 때 제가 푸는 거 안 보고 여기 와서 풀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가 요걸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제가 푸는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푸셔가지고 일종의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좋고요. 옆에 이제 공란도 좀 있으니까 여기다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풀이 과정을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이 객관식 경제학이 뭐냐? 이 객관식 경제학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내신 문제예요, 그냥. 그걸 내가 학원에 가서 엄청 많이 봤는데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간평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만 급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강의도 좀 안 들어요. 기본 강의도 좀 안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문제만 답을 외우려고 합니다. 물론 좋죠. 근데 외워지면 합격인데 안 외워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진도에라도 맞춰서 들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제가 하라는 대로 기본 강의를 충분히 2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요 과정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목숨 걸기 마시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시고 열심히 풀고 꽈락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경제학 시험은 회계사를 빼고는 다 문제가 어렵지 않고 통상적인 게 나옵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면 어렵지만 80점 맞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건. 왜?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방법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할 때 푸는 거 보시고 세 번째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요약돼 있는 필기노트가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카페는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 제가 뜨고 연결되는 카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하고 해설지하고 다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자료도 뭐 가끔 올립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또 원치 않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OX도 좀 올리고 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있으면 거기다 하셔도 되고 우리 홈페이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 요즘에 경제학 시험을 뭐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거나 이런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소양 시험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그 소양 시험이라고 하면 100점을 방지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어요. 한 3, 4개 정도 있는데 그런 걸 빼고 나머지를 맞아도 80점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고 그 80점 이상은 통계 처리가 된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주제들이 어떻게 이 문제집에 녹아져 있느냐, 똑같은 문제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고, 특히 이 교재는 이제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도 있지만 다른 시험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사지선다로 경험을 좀 해보시고 오지로 늘려가시면 되고, 예전에는 간평이 좀 어려웠어요. 한 2012년에서 2018년까지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양 시험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 그냥 경제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려운 거고, 산수에 대한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난이도는 점점 합격을 시켜주려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점 정리가 돼 있죠. 요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은 시험을 잘 안 내요. 근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안 된 분들은 여기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 고등학생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막 많이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기회비용이 뭐냐라는 거죠. 기회비용이 뭐냐, 선택시 포기한 거다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거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채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몰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가능 곡선인데 이건 뒤에 가서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 여기서 딱히 뭐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점 정리를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특히 앞에 막 깜지처럼 하지 마세요. 시험은 이제 수요와 공급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초심 잊지 않겠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달달달 외워봐야 잘 안 나옵니다. 네,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갑은 하루에 7시간의 여가 시간이 있고 그 여가 시간을 운동 또는 명상에 할애한다. 한다. 갑의 시간 활용에 관한 경제학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가 있죠.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를 쭉 풀고 그 다음에 난도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있고 8급도 있고 회계사도 있어요. 이 책에는. 그래서 이 공무원 문제를 자기가 쉽게 풀 수 있어야. 공무원은 정말 더 쉽거든요. 간평보다 조금 더 아래다. 유사한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의 난이도는 유사한데 간평보다 조금 아래가 공무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이 직면한 여가 시간에 대한 예산은 7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시간의 여가 시간이 있죠. 그걸 이제 7시간에 대해서 운동하고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합쳐도 뭐야? 7시간이니까 예산은 7시간이다 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운동과 명상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상충이란 말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늘어나면 7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상충관계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운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명상으로 얻는 효용이다. 기회비용은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한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7시간에 운동을 했다는 것은 명상을 할 걸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명상으로 얻는 효용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번째, 여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르바이트가 들어가겠죠. 아르바이트가 들어간다. 화폐 가치로 표현한 운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의 시급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기회비용은 선택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죠. 그죠? 근데 아르바이트 비가 크다면 요거겠지만 명상이 클 수도 있으니까 선택할 수 없다 입니다. 그죠? 간평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막 이런 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소개를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선택시 포기한 거구나
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경험적 근거를 이용한 경제학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 현실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겠죠. 그죠? 2번. 모형은 현실의 근사에 불과하므로 완벽한 복제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간평이니까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는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고 누구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고 누군 수요가 많다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복제는 아니에요. 세 번째, 상관관계는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라는 건데 이제 상관관계가 있고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는 우연히 맞은 거예요. 우연히 맞은 거. 근데 얘는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내가 아침에 머리를 한번 안 감았는데 시험을 잘 봤다 이거예요. 그런 상관관계죠. 근데 인간관계는 내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건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누락 변수는 두 사건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함에도 고려되지 않았다. 누락됐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지로 늘어나면 간평인 거예요, 그냥. 사지, 간평은 오지니까. 네, 간평은 오지예요. 그러니까 간평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늘어나면 오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간평 문제는 여기서 하나 있잖아요. 거기 12쪽에 7번 있죠? 그게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네, 오지에 오지.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직 프로골퍼인 어떤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15만원의 씨앗을 사서 10시간 파종했는데 그 결과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면 이 농부의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은 얼마냐. 자, 동그라미가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우리가 회계학적 이윤은 총 수입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입니다. 총 수입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이 되겠고요. 경제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빼기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했다라는 뜻이고요. 암묵적 비용은 받을 수 있었던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얘는 총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0만원이 총 수입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명시적 비용은 내가 15만원어치 씨앗을 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매몰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고 회수가 불가능했다는 건 돈을 써버린 거다. 그러면 얘는 씨앗을 샀으니까 써버린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말장난을 내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그냥 이런 시험을 내.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어떻게 내놔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아냐 모르냐만 물어보지 뭐 행가를 읽고 문맥을 판단하고 조사로 장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샀으니까 과거형은 매몰비용 안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는 고딩들이나 하는 말이고 그냥 우리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평가사 시험이 어떠냐면 정답 없음이 있어요. 정답 없음.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레전드가 있습니다. 레전드.
2014년 간평 경제학에 정답 없음이 6개였어요. 그 모두 정답 처리야. 그래서 그 뒤로 어렵게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모두 정답 처리면 합격자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막 꼬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만원 쳤으니까 여기 15만원이고 여기 15만원이 되겠죠? 그럼 회계학적 이유는 플러스 15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암묵적 비용 받을 수 있는 이죠. 얘가 만약에 그 시간에 일을 했으면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썼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썼는데 얘가 몇 시간을 파종을 했습니까? 10시간을 파종했죠. 그러니까 3시간씩 나는 3만원씩 벌 수 있는데 10시간을 썼으니까 내가 이걸 일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45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적 이유는 플러스 15, 경제학적 이유는 마이너스 15가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논리로 문제를 푸는 거죠. (4번) 직장인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 월별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과 월별 임대료만을 고려한다. 통근 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K씨의 최적 선택은? 입니다. 자, 먼저 최적 선택은 이죠. 그러면 기회비용이란 게 있었다. 기회비용은 선택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기회비용은 선택시 포기한 거니까 포기한 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기회비용이 작은 걸 찾아야죠. 근데 기회비용은 당연히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거주 아파트 A, B, C, D가 있다. 그런데 월별 임대료가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야 되니까 명시적 비용이 되고, 두 번째, 월별 통근 시간은 내가 만약 이 시간에 일을 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의 가치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암묵적 비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하는 거죠. 여기는 160, 150, 145, 150이 되겠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거는 뭐가 되겠다?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네, 앉으세요. 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지금 1번에 자꾸 논리를 이렇게 써놓잖아요. 연습하실 때 이 논리가 기억날 때까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안 쓰면 됩니다. 자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다음 표는 각각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상 점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그런데 자 1번을 보면 X제를 한 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또 뭐였어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은 선택시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그러면 X제가 늘어났고요. Y제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늘어난 게 기회비용이에요?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에요? 줄어든 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줄어든 게 몇 개다? 이렇게 하면 6개다. 빼기 6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늘어났죠? 여기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지금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교를 했더니 하나를 했더니 얘가 뭐야? 마이너스 10개가 줄어들었고요. 하나를 또 늘렸더니 마이너스 16개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1번에 XJ 하나를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자, 눈이 있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에요. 누가 커요? B가 크죠. 정답은 1번 틀렸다. A국이 맞죠? 맞죠? A국이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A국이 B국보다 작다. 자, 두 번째, A국이 XJ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A국은 YJ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A국이 XJ를 생산하지 않았을 때 YJ를 몇 개까지 생산이 가능합니까? 14개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3번, A와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A국이 생산 기술이 B국보다 우수하다. 생산 기술이 우수하다라는 말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14개, 26개니까 지금 YJ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B죠. 그러니까 B가 생산 기술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번째, B국이 XJ를 한 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B국은 어때요? 처음 했을 때 몇 개야? 마이너스 10개. 두 개째를 생산하면 마이너스 16개죠. 그러니까 포기한 게 더 많아졌다. 기회비용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마시고 기회비용의 정의가 뭐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인데 저한테 그 경제를 배우신 분들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래프는 다 그릴 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필요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필요한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좀 그려놔야 좀 편한 그래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10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특히 그 읽으려면 X축과 Y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경제에는 원인 결과인 그래프가 있고 원인 결과인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XJ와 YJ가 둘 다 뭐가 된다? 원인이 되는 그래프예요. 원인. 그래서 지금 보면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 정의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갑곡은 요 선상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을곡은 요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선 안에 있다면 비효율이고, 선 상에 있으면 효율이고, 선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겁니다. 1번, 갑곡이 B점에서 생산하려면 생산 요소의 조합을 변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갑곡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B는 바깥에 있죠. 그럼 생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조합, 뭐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 기술이 진보한다거나 뭐 자원이 확보되거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을곡의 XJ 1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B점보다 B'에서 크다.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기울기. 기울기가 이런 겁니다. 자, X0, Y가 있다. X0, Y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 있는데 XJ는 1명이 필요하고 YJ는 2명이 필요하다 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10명으로 XJ만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0개를 만들 수 있죠.
한 명당 하나씩이니까 10명을 투입해서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명씩 필요한 건 이걸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개를 만들 수 있죠.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5를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20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2일이면 몇 명을 사용한 거예요? 몇 명을 사용한 거다? 4명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생산 안 했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M, R, T, X, Y라고 불러요. 자, 그랬더니 또 싫어할 거 없고 M 나오면 뭐예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 다음에 RT는 Rate of Transformation. 그래서 한계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한계 변화율.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저한테 기본 강의할 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스펠링 따윈 안 외우셔도 돼요. 스펠링을 외우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우리가 MRT를 한글로만 바꿀 수 있으면 돼.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MR, S, M, R, T, S, M, R, T가 있습니다. 그럼 요 M은 뭘까요? 한계예요. 한계. 마지널 한계. 그럼 R은 뭘까요? 레이트 오브니까 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다 무슨 단어가 되는데 한계 율인 거예요. 한계율. 한계율. 그런데 S는 substitution. 얘는 생산 가능 곡선, 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인 거고, 얘는 TS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인 거고, MRT 한계 변화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 두 개는 뒤에 가면 이제 어디 이제 소비자 이론 생산을 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 기본이 많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듭니다. 굉장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 풀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빠바바바박 문제 풀고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MRT XY는 한계의 변화율이고요. 얘는 한계는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지금 얘는 다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이건 뒤가 또 할 거예요. 네, 뒤가 또 할 거고 얘 쓰는 방식이 어떻게 쓰냐? 10x 5y죠. 자, 10x는 5y란 거 뭐냐면 주어진 자원을 10명을 줬을 때 x제를 10개 만들거나 y제를 몇 개 만들었다? 5개를 만들었다. 그때 자원량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원량이 동일하다. 그러면 x는 2분의 1 y고 y는 2x다 라는 건 x제 하나는 y제 몇 개다? 2분의 1개다. y제 하나는 x제 2개다 라는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2분의 1이라는 게 어디 있냐 라고 했더니 10분의 5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MRTXY가 요거니까 x제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B하고 B'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B에서의 기울기는 뭐야? 얘죠. 기울기는 경사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는 상관없어요. 경사도.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경사도가 얘가 있고 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경사도가 높은 건 B예요, B'이에요. B'. 근데 경사도가 뭘 얘기한다 그랬죠?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니까. 다시 읽으면 을국의 X제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점보다 B'점에서 크다. 많이 틀려?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라고요. 세 번째, 을국이 B점과 B'점 중 생산점을 선택하는 것은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거다.
생산 방법은 사람을 쓸 거냐, 기계를 쓸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여기가 아니고 빵이고 얘가 떡이다. 그러면 B에서 B'으로 간다는 얘기는 뭘 좀 더 늘리고 빵을 좀 더 늘리고 떡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B는 빵을 이만큼 떡을 이만큼 생산했다면 B'은 빵을 이만큼 늘리는 대신 떡을 이만큼 뭐 할 거다? 줄일 거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 방법이 아니라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그 다음에 네 번째, B점은 각국에서 비효율적인 생산점이고 을국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B점 어때? B점 각국에서는 바깥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불가능이라고 그랬고요. 을국에서는 효율적이다. 그렇죠? 을국은 맞고요. 5번, 갑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는 것은 자원이 확보되거나 기술이 진보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여기서 10명인데 20명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서 여러분 우리 간평에서 객관식 시험을 풀 때 계산이 엄청 복잡한 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맞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2차 없잖아요. 그죠? 2차 없으니까 그냥 쉬운 거 맞고 그냥 합격하시면 되는데, 이런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러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이 책을 제가 보기에 한 2번? 뭐 많으면 3번? 이렇게 돌리고 가시면 객관식의 5개 중에는 내가 아는 게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 합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2개에 걸리면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모두 시험장에 가서 다 판단하신다? 그런 분들은 꽈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거 봐보세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자, 보세요.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건 x, 0, y가 있으면 어때요?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목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오목은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얘기했어.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죠? MRTXY라고 하는 한계 변화율이라는 건데, 얘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라고 그걸 물으면 그건 기본 강의고, 이제 접선의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게 기울기가 커지는구나를 내가 머릿속에서 파박 끄집었으면 문제 풀인 거예요. 증명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맨날 말하는 게, 증명은 제가 해드렸다. 근데 결론이 내 머릿속에 남으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이게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커졌잖아. 1번 X축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X축의 상품이 늘어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을 때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2번째,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가능 곡선이 원점에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지면 생산가능 생산이 많아지는 거니까 기술진보, 자원이 확보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째,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 체증, 기회비용, X 생산의 기회비용,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커졌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한계 변환율이다.
한계 변환율 맞죠? 그래서 이거 뭐야? 한계 변환율 M, 율, R, 변환, 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시험 문제는 다 한글로 줍니다. 그래서 영어 스펠링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어 스펠링 영어로 주려면 옆에 써줍니다. 친절하게 스펠링을 다 써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1, 2, 3, 4번 답이 없으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그죠? 자, 우리 요거는 파레토 개선이란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파레토가 뭐냐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그냥. 그런데 파레토 열위가 있고 파레토 우위가 있습니다. 그럼 파레토 열위에서 파레토 우위가 된다는 걸 파레토 개선이라고 해요. 자, 뭐냐? 파레토 열위에서 파레토 우위가 된다는 것은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것은 없고, 뭐 이게 사람이 세도 상관없고요. 줄어든 것은 없고 누군가 늘어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X와 Y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X제가 총 10개고 Y제가 총 10개예요. 그런데 A가 2개, 4개를 가졌고 B가 5개, 2개를 가졌다고 쳐요. 그럼 아직 10개 중에서 몇 개가 남아있어요? 3개가 남아있고 여기도 지금 몇 개? 4개 남아있죠. 그래서 A가 야, 나 이거 플러스 3에서 5개 가질래. 야, 나 이거 플러스 4해서 6개 가질래. 그러면 최고 가졌죠. 그럼 최초의 상태보다 더 가졌을 때가 파레토 개선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러면 이제 10개를 다 가졌죠. 근데 만약에 야, 나 하나 가지고 싶어. 6개가 되고 싶어. 이랬어요. 그럼 얘는 10개니까 얘가 6개가 되기 위해서는 얘 거 하나 뺏어와야지. 그럼 4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러면 지금 5 가지고 4, 6 가지면 누가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는 뺏겨야 돼, 안 뺏겨야 돼? 뺏겨야죠. 그게 이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건 게임 이론에서 써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파레토 효율성이 있어요, 주제가. 그건 틀리셔도 돼요.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1차를 합격시켜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려야지. 맞을 건 맞고 80점 맞으면 되는데 뭐 굳이 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맞는 것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 그 간평 쪽에서는 경제학 평균이 엄청 낮습니다. 뭐 말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꽈락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안 하신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넘어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엄청 어렵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나름대로 회계사 다음에 간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면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풀어야 돼요.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근데 공무원과 여러분들 시험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공무원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걔는 상대평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평균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심플하게 버리면 돼요. 그냥 그래? 모르면 4번. 알겠습니다. 네. 모르면 4번이에요. 근데 간평은 5번이 많아. 모르면 5번. 왜? 문제를 읽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 분석해본 결과. 그때부터 모르면 5번 이런 거 쓰지 마요. 거기다 또. 모르는 게 없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자, 생산 가능성 여기 있잖아요. 여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고 C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가면 X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Y제는 뭐 할 수 있어? 증가할 수 있어. 그럼 파레토 개선 된 거 안 된 거야? 된 거 안 된 거야?
된 거죠. 왜냐면 x제는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하나 늘어났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가면 이번에는 y제는 그대로 있고 x제만 늘어난 거죠. 파레토 개선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왜? 누군가는 하나도 줄어든 게 없고 늘어나게만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위로 가면 다 늘어났으니까 파레토 개선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런데 생산 가능곡선의 정의가 여기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는 건 반드시 뭘 줄여야 돼요? x제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예요? y제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고요. 여기는 다른 건 뭐 크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5번, 6번, 7번은 좀 할 줄 아셔야 좋습니다. 네, 5번, 6번, 7번은 특히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 간평에서는 이렇게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생산 가능 곡선 뒤에 가서 무역 파트에서 많이 써먹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문제에서 이제 최신 문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시험으로 볼 겁니다. 다음 회차 내일 오시면 쭉 시험 보시면 되니까 그걸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잘 나오는 건 뭐예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회비용, 그렇죠. 기울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고, M 들어가면 어디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그걸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왜 이렇게 나왔냐, 여기서 가면 x제를 늘린 총 비용과 y제를 줄인 총 비용이 같아서 mnu y분의 mnu x 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근데 지금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이제 기울기가 뭐냐, m자 들어가면 한 개 들어가면 다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팍팍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